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여러분 1차 시에서 다뤘던 그 내용 중에서 조금 더 깊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면에 존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통은 입술로만 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어, 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타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수용입니다. 자신을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수용할 때 타인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내면에 자기 수용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자기 개방입니다. 개방이라는 건 마음을 먼저 여는 거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솔직하게 먼저 자기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신을 개방할 때 타인도 솔직하게 자신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적절하게 자기를 개방하는데 이렇게 남들이 어떻게 볼까 불신감이 많을 때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개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세 번째, 자기 표현입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들을 상대방에게 불쾌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상대방에게 불쾌하게 표현하고 또 공격적으로 표현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쾌하지 않게 잘 표현하는 것, 이것들이 내면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소통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아까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처럼 서로 질문하고 또 내 방식이 아니라 타인의 방식에서 소통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해간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쾌하게 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것들이 뭐냐면 저는 누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왠지 모르게 우리의 미세한 감정들이 불쾌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가 관찰의 언어인지 아니면 평가나 판단의 언어를 쓰는지 이것을 구분하는 연습이 제가 의사소통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해서 교과서에는 없지만 제가 몇 가지 예로 실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1번부터 8번까지를 읽어드리면 이것이 관찰의 언어인지 평가나 판단의 언어인지 한번 여러분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자, 철수는 TV를 보는 동안 손톱을 깨물고 있었다. 여러분, 관찰이면 관찰, 평가면 평가라고 해주세요. 뭐예요? 예, 이거는 관찰의 언어죠. 관찰. 그렇죠. 있는 사실이잖아요. TV를 보는 동안 손톱을 깨물고 있는 걸 관찰의 언어죠. 이거는. 자, 당신은 너무 말이 많다. 이거는 뭐예요? 관찰이 아니라 내 생각이 판단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판단의 언어예요.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판단의 언어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라 감정을 불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언어예요? 평가, 판단의 언어죠. 3번. 회의를 하는 동안 과장이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회의를 하는 동안 과장이 내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관찰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 정말 마음이 너그러워. 이것도 뭐예요? 판단의 언어. 너그럽다, 이쁘다, 밉다. 이건 다 판단의 언어라고 하는. 근데 너그럽다가 무엇을 볼 때 너그럽게 느껴져. 이렇게 구체적인 관찰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판단의 언어라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선생님이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아. 이것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다라는 거는 판단의 언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무엇을 볼 때 선생님이 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것을 볼 때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진다. 뭐 이렇게 해야 관찰의 언어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번 사람들이 모두 지루해 하더라. 이것도 판단이죠. 무엇을 볼 때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누구와 누구가 하품을 하는 걸 보니 강의를 듣는 내내 지루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해야 관찰의 언어가 되는데 이 부분은 판단의 언어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네가 전화하는 것을 보면 언제나 30분 이상은 통화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어떤 걸 보면은 관찰 언어 같고 어떨 때 보면은 평가의 언어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저는 평가의 언어다. 관찰이 포함된 평가의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30분 이상은 통화를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제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빼볼까요? 네가 전화하는 것을 보면 30분 이상은 통화를 하더라. 이거는 관찰의 언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언제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왠지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네가 전화하는 것을 보면 언제나, 늘, 맨날, 항상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언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아이들하고 오셨는데 아이하고 초등학교 아이인데 갈등이 있대요. 너는 맨날 씻지도 않니? 그러면 아이가 그런데요. 엄마 어제는 씻었어. 그런데 너는 맨날 양치도 안 해. 그러면 나 양치했는데 오늘만 안 한 건데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부사를 언제나 맨날 늘 이런 걸 쓸 때 말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 돼서 무심코 한 말 같지만 듣는 사람한테는 되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세한 언어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는 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너는 너무너무 이기적이어서 문제야. 이건 뭐예요? 네, 여러분. 이 언어는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관찰의 언어일까요? 판단의 언어일까요? 이기적이어서 문제야. 그쵸? 이거는 당연히 판단의 언어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이 또 상대방이 무심코 사용하는 말이 판단의 언어를 많이 쓰는지 관찰의 언어를 많이 쓰는지를 구분해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의 언어를 많이 쓴다면 관찰의 언어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판단 및 평가 언어를 관찰 언어로 바꿔보는 거예요. 너는 너무너무 무책임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잘못된 것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면 관찰의 언어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가 약속 시간이 2시인데 2시 반이 돼서 온 걸 보니까 무책임하게 느껴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관찰의 언어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더 좋다면 너는 2시에 약속인데 2시 반까지 연락 없이 지금 오니까 너무 이렇게 신뢰가 안 가. 아니면 믿음이 떨어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면 두 번째, 그 사람은 무례하다. 평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은 아는 사이에도 먼저 인사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어. 뭐 이렇게 좀 관찰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 가수는 인기가 좋다. 이것도 그쵸. 인기가 좋다. 관찰 같지만 평가잖아요. 그 가수는 내가 아는 지인 5명 중에 5명이 다 좋다고 하는 걸 보니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임영웅이라든가 송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인기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5명 중에 4명이 좋다고 하는 것을 보니 인기가 좋은 것처럼 느껴져.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너는 내가 말할 때 제대로 듣지 않아. 이렇게 판단의 언어를 하는 것보다 너는 내가 말할 때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을 보니 잘 듣지 않는 것 같다. 아니면 딴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쵸, 화가 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당신은 언제나 바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당신은 내가 전화할 때마다 통화 중이고 자리에 없어서 좀 바쁜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관찰의 언어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래? 미안해, 미안해. 내가 그랬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너는 너무 무례해. 너는 너무 무책임해. 이렇게 얘기하면 평가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관계가 끊어지거나 또 상대방하고 관계가 이렇게 편안한 관계로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찰의 언어와 판단의 언어를 구분하시고 그거를 좀 어떻게 내가 어떤 언어를 많이 쓰는지 한번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평가의 언어, 판단의 언어를 쓴다면 관찰 언어로 바꿔서 써는 것을 연습했다면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번에 질문하기 우리가 배웠잖아요. 질문하기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폐쇄 질문과 개방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에는 개념을 살펴봤다면 우리가 폐쇄 질문을 개방 질문으로 바꿔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폐쇄 질문은 우리가 O 아니면 X로 질문하는 거고, 개방 질문은 오픈 질문인 거죠. 그래서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질문이라고 했는데, 자, 한번 1번부터 해볼까요? 자, 1번. 그가 말한 것에 대하여 당신은 화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폐쇄 질문일까요? 개방 질문일까요? 예, 물론입니다. 폐쇄 질문이죠. 화났어요? 기뻐요? 슬퍼요? 이런 거는 폐쇄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따 어떻게 개방 질문을 바꾸는지는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할게요. 2번째,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을 보았나요? 그쵸? 웃음을 보았나요? 이것도 폐쇄 질문이겠죠. 자, 3번째, 그의 목소리에서 위협적인 어조를 들었어요? 이것도 위협적인 어조를 들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폐쇄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4번, 그것은 당신을 기쁘게 해요? 슬프게 해요? 둘 중에 하나니까 폐쇄 질문이겠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누구한테 질문할 때 이렇게 OX를 유도하는 폐쇄 질문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폐쇄 질문을 개방 질문으로 쓴다면 어떻게 바꿔서 쓸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가 말한 것에 대하여 당신은 화났어요? 이걸 폐쇄 질문인데 개방 질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가 말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할 수가 있겠죠. 2번째,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을 보았나요? 폐쇄 질문이었죠. 이것을 개방 질문으로 바꾼다면 그녀의 얼굴에서 어떤 표정을 보셨나요? 그쵸? 여러분, 개방적으로 어떤 표정을 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본 표정, 웃거나 찡그리거나 화나거나 무섭거나 다양한 표정을 말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웃음을 보셨나요? 울음을 보셨나요? 예를 들면 이러면 이거는 폐쇄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방 질문은 개방해서 그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사람의 생각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째, 그의 목소리에서 위협적인 어조를 들었어요?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폐쇄 질문이죠. 이거를 개방 질문으로 바꿔준다면 그의 목소리의 억양은 어떠했어요? 이렇게 물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은 당신을 기쁘게 해요? 슬프게 해요? 이렇게 물읍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물을 때가 많아요. 좋아요? 나빠요?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빵 먹을까요? 밥 먹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물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방 질문으로 바꾼다면 그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세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당신은 어떨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세요? 이게 다 무슨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것들이 개방 질문이라는 거예요. 개방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질문이 중요한데 어떤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개방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하고 공감을 하고 경청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깊이 있는 열망까지 내려가서 대화를 한다면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친밀한 그런 친밀감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